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RBS 농어촌 브리핑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의 농정 이슈들을 점검하고 전달해드리고 해석해드리는 브리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농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한국농수축산신문의 안희경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희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농업의 다운적 가치를 헌법에 네네. 반영하자, 이런 국민적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네. 첫 소식으로 10,000명 돌파했다고요? 네, 1,000명 돌파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좀 덜 춥게 느껴진 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농협이 11월 1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운동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돌입한 지 한 달 만에 그 지난달 30일 4시 30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1월 1일 1,11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니까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는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이 주도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좀 오랜만에 농협답다, 농협의 힘 보여줬다, 뭐 이런 긍정적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으로서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 그야말로 큰 일을 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뭐 어떤 세레머니나 무슨 축하식이 열렸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4일에요. 서울 중구 중앙회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농업 가치 범국민 공감운동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1,000만 명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5천만 명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공감대를 좀 형성하자, 이렇게 해서 범국민 공감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업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5천만 명이면 어린아이도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서명은 아니지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기를 어쨌든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5천만 네네네. 전부가 우리 농업의 다운적 가치를 인정하자, 뭐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농협은 이달 중에는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 농민 헌법 운동본부라고 네. 하는데요. 발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과 함께 범농업계 헌법 개정 연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정관계, 공공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내부 조직, 또 비정부 기구, NGO죠. 연대를 모색키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농업의 가치는 단순히 무슨 농협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우리 농업인들 또 국민의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한 1,100만 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얼추 잡아서 비농업계가 몇 프로나 될까요? 비농업계가 500만 명까지는 농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예. 있고요. 500만 명 이후부터는 이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 정도는 시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럴 것 생각하고 같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농업의 다원적 가치, 공익적 가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헌법은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되고 개정운동이 지금 국회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국회의원들이 36명인데 사실 우리 농업계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도 40명이나 되는데 우리 농업계를 대표할 만한 직위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또 그 개정의 주요 의제라고 28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불행하게도 우리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담았다는데 거기 의제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우리 범농업계가 힘을 합쳐서 국회에 절차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에 우리 다운적 가치가 반영되는 문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또 실효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 추진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또 좀 안 좋은 소식이군요.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 좀 예외 조항으로 두게 했던 김영란법, 소위 그 금품 수수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죠. 부정청탁 금지법이죠. 예. 소위 이제 김영란법인데 네네네. 그
좀 우리 농업계의 염원을 담은 또 희망을 담은 예외 조치가 추진됐는데 그게 부결이 됐네요. 네, 그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됐습니다. 네.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좀 기대를 품었던 농민들의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현행 5만 원입니다. 네네.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었는데요. 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님부터 또 우리 이낙연 총리부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호언장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일이 이제 결국은 절차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요. 그럼 내년 설에 우리 이제 선물이 우리 농산물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 때 다시 한번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네, 뭐 개정안 재상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설 전에 이루어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나 한우 같은 경우는 네.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우는 상한 5만 원으로 했을 때는 선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비, 뭐 전복 5만 원 이하로 좀 하기 어려운 선물들이죠. 예. 물론 이런 조항에만 예외를 둔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 농식품이나 수산 또 화해 쪽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그 생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 아예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한이 뭐가 필요하냐? 네. 우리는 예외 조항으로 아예 빼달라. 그러네요. 뭐 이런 소리까지 있는데요. 선물 허용가액을 일부 상향 주시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아예 제외하는 근본 처봉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영란법,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행위 또 청탁, 국가 청렴도 측면에서 무슨 선물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농산물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 또 우리 농축산업계의 현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해답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뭐 AT에서 좀 농산물 유통공사 우리 이제 컨벤션이 많이 열리는 박람회장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농업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입니다.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 과학기술대전. 예, 얼핏 들으면 무슨 행사인가? 그렇네요. 예. 4차 산업 대비 바이오 산업 같기도 하고. 역시 예. 맞습니다. 네. 네. 농업과 관련된 행사인데요. 농림식품기술 그 기획평가원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네. 뭐 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뭐 여러 공동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주최하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네. 왜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이냐 하냐면 그 생명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 뭐 생명자원과 이를 관리해서 활용해 부가가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농식품 산업의 그 이제 4차 산업적인 네.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융합기술과 또 생명산업의 연구개발 성과 전시체험을 통해서 네. 일반 시민들에게 농림축산식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스마트 미래 농업관이라는 주제가 스마트 미래 농업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뭐 테마관 6개가 있는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 체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예, 평가가 뭐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박람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주엔가 이렇게 보고 대회를 했는데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서 4개 선도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이 뽑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이런데 어쨌든 이러한 생명과학 우리 농업 기술에도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우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소위 이제 한농연이라고 우리 농업계에서는 불리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이고 또 우리 농업계를 대변하는 농업단체인데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네, 지금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7일 한국마사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30주년이라고 하면 1987년에 한 세대가 지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87년에 문을 연 단체인데요. 5만 명의 농어촌 청년들이 2000년대 선진복지 농어촌을 실현시키자, 또 건전한 농어촌을 구현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치를 가지고 시작한 단체입니다. 지금 30년 만에 14만 회원을 보유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농업인 단체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까? 네,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정 개혁과 또 네. 농권 실현, 통일 농업 시대의 개척 등 5대 지표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데요. 아, 예. 일단은 개방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또 동촌의 현실적인 문제랑 농업이 처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온 단체인데요. 3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단체로 또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단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30주년이면 이제 청년인데요. 그쵸. 사실 가장 우리 열심히 일해야 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입니다. 오히려 우리 농업은 젊은 청년들이 없다고 이렇게 좀 걱정이고, 또 사실 우리 농민단체들이 이 과거에는 이게 소위 데모라고 이게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우리 농업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고 또 경영인들의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30주년 맞이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사실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 부분에서도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5일 새벽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원래 이제 3일까지 처리하고 법정 처리 시한으로는 3, 4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부분은 그런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성적표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대로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수치를 보면은 전체가 우리가 14조 4,996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 안에서 요청했던 것보다는 56억이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쌀 직불금 예산이라는 게 들어있었는데 그 예산이 불용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거기서 4,100억을 빼서 56억을 합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한 4,300억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계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 불용 대신 새로운 사업에 투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역할이 또 염원이 또 그런 지지가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간사가 역할이 좀 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림부와 기획재정부 당의 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농업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전략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아주 특이한 예산이 있다면서요. 과일 간식이 새로 신규 편성이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일 간식 얘기 전에 제가 이 농어촌 방송에 그 리드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농어촌 그 농식품부 2대 도광 예산 전략 성공했다. 너무 잘 뽑으셨더라고요. 정말 성공했습니다. 실질적 가용 예산이 4,100원 늘어난 상황인데요. 지난주까지도 그 농업계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기에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주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군요. 네, 과일을 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입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먹는 간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왔습니다. 또 농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는데요. 사업 주관 부처가 농식품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을 했습니다. 과일 간식 사업이 있다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챙기는 예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아, 다행이네. 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에는 돌봄교실 1, 2학년 학생 10만 명에게 30주간 주 1회 과일을 제공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요. 돌봄교실 학생 전체의 24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10만 명에서 벌써 24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인 거죠. 네. 2019년 내후년에는요. 돌봄교실이 아닌 1, 2학년 정규학생 전체에게 갑니다. 이 돌봄교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그 일하는 부모를 가진 맞벌이 가정의 네. 그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실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에게 이 간식을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내후년에는 1, 2학년 정규학생 전체에게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상 학생 수가 8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네, 그렇군요. 1년 만에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3배에서 4배 늘어나는데요. 관련 예산은 587억으로 2018년에 3.7배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전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되면은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네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영양 공급 사실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계획상에는 2022년에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요. 국내산 과일 소비량이 13,869톤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7대 과일 생산량인 0.66%에 해당합니다. 좀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과일에서 한 1% 정도가 급식으로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그 과일을 그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가 들어가는 생각으로는 자료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이 한 2천억까지도 늘어난다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제가 보기에는 농업계 내부에서는 이제 이게 농업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영양 지원 내지 과일 어떤 식생활 운동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예산 밥그릇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일점에는 더 바람직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교육부 사업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는 없고 우리 농업회사는 다른 데 더 쓰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농업계에서 이런 사업을 좋다고 할까요? 팔로 확대 팔로 뭐 이런 확보에도 건가요?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가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다면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네. 아마 예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김영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표 발의한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사실 농업과는 약간 별개로 말씀하신 뭐 교육 예산이나 또 식생활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발전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의원이 비례대표로 이번 국회에 들어오셨습니다만 굉장히 농업계에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일 간식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업 부분의 예산이 농업인 이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이고요. 그런 예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옛날에 이제 푸드 스탬프 예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계 예산으로 식량 그 사회 지원 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 계획인데요. 사실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농업에 쓰이는 사업 예산이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냐?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그런 문제는 항상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짚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영권 의원께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을 상대로 우리 농업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게 조금 우리 뭐라고 옛날에 검역주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유럽연합이 최소 한 개의 EU 회원국에 대해서 수입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WTO 세계 무역기구인데요. 제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라고 밝혀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은요, 쇠고기뿐만 아니라 뭐 유제품도 그렇고요. 공세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EU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8일에 중앙가축 방역심의회 검역분과 회의를 열고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 착수 보고와 또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 한우협회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EU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강력히 밝혔는데요. 네. 지금 한우협회 얘기에 따르면은 EU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네덜란드에서 광우병이 88번 발생했습니다. 88번이요. 예, 이 점을 들면서 EU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에 국내 쇠고기 역시 광우병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달 27일입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질병 문제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우 소비 유럽산 쇠고기는 좀 비쌀 것 같은데요. 그래 가격 경쟁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시장이. 네, 이유는 일단 그 양적인 면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데요. 네. EU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고기소인 유구도 있기 때문에요. 국내산 쇠고기 유구나 지금 한우 또 나아가서는 대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먹거리니까요.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EU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가격은 2016년 기준으로 평균 8,024원입니다. 예. 그럼 최저 4,426원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뭐 간극이 있긴 하지만 4,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같은 기간에 한우 소매 시장 가격이 3910원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EU산 쇠고기 물론 한우와 맛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거리나 뭐 불고기에서 대체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한우 소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 자체가 사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정부 대책은 지금 어떻게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건가요? 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정책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회의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그 농가들에게 수출 보조금이라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사항들과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먹거리 문제는 질병 문제 또 우리 한우 국내 농업 보호 문제 복잡하게 엉켜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사실 광우병 파동에서도 겪었지만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반 정부가 잘 시민들에게는 대책을 뭐 했으면 먹을거리의 좋겠습니다. 안전성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식품 주권도 그렇고 생명산업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알베스 농어촌 브리핑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자는 그런 국민 의견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 개헌특위 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경청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란법 개정운동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계가 많은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우리 정책에 또 제도에 법령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계도 이러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항상 먼저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농업계와 국민이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역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 짐이 아닌 힘이 되는 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베스 농어촌 브리핑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